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념 없는 두 인간이 결국 자기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별의 별일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별의 별꼴을 보이는 사람들이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 별의 별꼴이 저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날들도 있었지만 한 세월이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10년이 훌쩍 넘은 뒤에 저한테 그 꼴이 미칠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대체 어떤 별꼴을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인간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두 별의 별짓을 다 하는 인간 두 명은 시무와 신우였습니다. 시우와 신우는 쿵짝이 되게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모녀끼리 쿵짝이 잘 맞아서 제가 시집을 가기 전부터 이미 여러 가지 사고들을 치면서 살고 있었기 때 시아버지는 남편이 되게 골치를 많이 썩었어요. 제가 봤을 때도 둘이서는 절친도 그런 절친이 따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모녀가 같이 친구처럼 잘 지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 보기 좋고 훈훈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둘은 아니었어요. 옆에서 둘이 같이 있는 것만 보면 그저 한숨이 나올 정도로 둘이서 하는 일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특히나 이 둘이 제일 잘하는 것이 맨날 내 일하타 하고 옷 사러 다니면서 사치 부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얼마나 더 예뻐지겠지 성형외과에 가서 시술도 자주 받고 그랬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둘의 모습은 너무 시술을 많이 받아서 꼭 성게 같은 얼굴이었어요. 제 측근 태 이런 말하는 것도 솔직히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남편이나 시아버지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둘이서 시술을 너무 많이 받고 다녔었죠. 근데 그것도 사실 자기 돈으로 그러고 다니면 할 말 없잖아요. 하지만 이 둘은 자기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평생을 주로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지만 신우는 어릴 때는 좀 돈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일도 하면서 돈을 좀 모았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일을 그만두고는 완전히 반대로 쓰는 재미에 빠져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것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 이후에는 시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둘을 많이 말리셨어요. 근데도 말을 안 듣는 이 두 모녀는 시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이 아깝지도 않은지 계속해서 사치를 부려댔죠. 특히나 시아버지는 이 둘이 성형외과 시술을 받는 걸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맨날 말이라고 했었죠. 악어, 얼굴에다가 쓰잘데기 없는 짓 좀 그만해. 나이 들어서 뭐 하는 짓이야? 먹으면 나이 먹을 대로 그냥 곱게 늙을 생각이나 할 것이지. 추잡스럽게 뭘 그렇게 젊어지겠다고 얼굴에다가 아까운 돈을 뿌려대길. 아,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데. 늙는 대로 그냥 늙어. 나는 점게 오래오래 살 거야. 그리고 내 친구들도 다 해. 뭐, 나만 하는 줄 알아? 웃기지 마. 지금 당장 길거리 나가봐. 당신 같은 얼굴 하고 있는 여자들이 어디에 있나? 사람 말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얼굴을 무슨 괴물 마냥 해놓고는 뭘 자랑이라고? 그걸 말을 해? 앞으로 한 번만 더 그 짓거리 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빠, 어쩜 그렇게 여자 마음을 몰라줘? 여자는 말이야. 나이를 먹어도 항상 주름 없이 예쁘고 싶은 게 여자 마음인 거야. 아빠는 진짜. 엄마한테 무심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 예쁘기만 하고만. 뭘 너는 조용히 안 해? 너도? 똑같아. 사람이 말이야. 자연스러운 게 제일 예쁜 법인 거야. 너도 한 번만 더 내. 엄마 꼬드겨봐. 그때는 둘 다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카드에 딱 50만 원만 채워서 줄 거야. 매달 1일마다 채워줄 거니까 둘이서 한 달 생활비는 그걸로만 써. 그 이상은 절대로 안 해줄 거니까 그렇게들 알아. 더 쓰고 싶으면 본인들이 직접 벌어서. 여보. 아, 그러는 게 어디여. 둘이서 50만 원이면 누구 코에 붙이라라고 맞아. 아빠, 조용히 해. 돈 없으면 밖에 쳐나가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 50만 원도 후하게 준 줄 알아?
시아버지의 특단의 조치에 징징거리는 시호와 신우를 외면하고 시아버지는 정말로 그 뒤로는 시호와 신우에게 체크카드에 딱 50만 원씩만 넣어서 건네주셨어요. 그 이상을 쓰려고 하면 돈이 얼마가 됐든 일절 주질 않으셨죠. 그랬더니 한동안은 좀 사치를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고 싶어도 못했다고 말하는 게 더 맞겠네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독하게 마음을 먹으셨나 시모가 그 50만 원을 하루 만에 쓰든 일주일 만에 쓰든 매달 약속한 일일이 오기 전까지는 아예 돈을 주시지 않으셨거나 맞춰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저한테까지 용돈을 보내달라고 남편과 저한테 뒤로 엄청나게 연락을 해왔지만 우리는 돈을 100원도 보내주지 않았었어요. 온 가족이 이철없는 모녀 사람 만들기 작전에 들어간 거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돈줄이 끊겨버린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는데 잘하는가 싶더니만은 결국에는 예상치도 못한 사고를 아주 대차게 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시아버지는 원래 공기업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 퇴임을 하셨었죠. 퇴직금도 꽤나 많이 받으셨었는데 집에 모아져 있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신우와 시모가 워낙에 이것저것 사고를 많이 쳤었기 때문에 돈이 모아질 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다가 평생을 밖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갑작스레 출근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게 많이 적적하다. 결국 다른 할일을 찾아보시다가 바로 경비원 일을 구하셔서 새로 일을 하면서 지내고 계셨고 그 와중에도 두 모녀는 계속 돈만 받아 쓰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철없는 모녀를 보면서도 속이 썩는다. 가슴을 치면서도 그 경비원 일을 하시면서 적은 월급이라도 돈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며 씩씩하게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시아버지가 그 두 모녀 때문에 하마터면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걸로부터 죽어 저승까지 가실 뻔 했었던 거 있죠.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다 같이 모이기로 했던 자리였어요. 이 두 모녀는 철딱서네. 업계도 본인들 남편이자 아빠는 퇴직 후에 경비원이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면서 며칠을 집을 비웠었는데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을 때 본인들끼리 밖에서 개 모임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게 돈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뭐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비용 다 채워서 다녀온다고 하니 다들 탐탁지 않아 했지만 의심 없이 보내줬었죠. 하지만 시아버지 생신 당일에 보인 그 둘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녀끼리 여행을 갔다가 오겠다고 했던 그 두 사람이 신우는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치모 역시 얼굴이 난리가 난 상태에서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그 위에는 선글라스까지 낀 말 그대로 괴상한 모습을 하고서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 모습을 본 우리는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도 입을 떡 벌릴 만큼 깜짝 놀라셨죠. 뭐야, 두 사람 꼴이 왜 이래? 다쳤어? 오는 길에 교통사고라도 난 거야? 얼굴들이 다 왜 그래? 처음에 시아버지는 이 둘이 밖에서 크게 다친 건 줄 알고는 깜짝 놀라 걱정을 하셨었어요. 그 말에 저희들도 덩달아 정말 사고가 난 건가 싶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둘을 쳐다봤어요. 근데 우리의 걱정이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빠, 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성형 수술했어. 아직은 나는 붕대를 풀면 안 돼. 그래서 이대로 왔고 엄마도 아직 얼굴이 말이 아니라 뭐라고 성형수술. 둘이서 지금 성형수술을 했단 말이야. 여보,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턱이랑 코 성형수술한 거고 나는 주름 없애는 수술이라고 해서 안면 거상술이란 수술이 있는데 그거 한 거야. 아, 난 심각한 건 아니야. 그냥 얼굴살 좀 쫙 당겨서 주름 살짝 없앤 것뿐이야. 아, 거의 시술 같은 거야? 시아버지의 대답에 너무 큰 충격에 화가 나셨는지 실제로 머리를 짚으면서 쓰러지려고 하셨었어요. 그만큼 이 둘의 꼴이 말이 되지 않았다. 니는 정말 어찌하여 그들이 여행 대신 성형수술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선택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어찌할 바를 몰라 직접 물어봤습니다. 인식하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실망스러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여겨 그 질문은 신이 내린 한기일 것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그 수술비가 어떻게 되셨나요? 라며 물었고
당신들이 개여행을 강조하면서 일본 여행을 계획했는데 성형수술을 선택했다니요. 여행 경비로 얼마만큼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을 성형수술에 투자한다니 이해가 안 가요. 보통 이런 큰 금액을 어떻게 모으셨나요? 라며 알아보았습니다. 없었을 텐데 성형수술할 만큼의 큰 개돈이 두 사람한테 떨어졌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한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 하나에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얼굴에는 붕대 칭칭 감고 퉁퉁 부어서 말하고 웃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제 말 한마디에 눈동자가 아주 태풍처럼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황당스러운 표정 때문에 얼굴에 경련이 다 오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또 희한하지 저는 솔직히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때부터가 진짜 사건의 시작이었죠. 이 둘의 표정을 보자마자 대번에 그게 돈은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씨는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들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뭐냐고, 너네들 그게 돈 받았다는 거 다 거짓말이지. 그래, 현금은 손에 쥐고 있지도 않던 인간들이 개돈 퍼부었을 리가 없지. 그걸 생각 못하고 고지곳대로 믿은 내가 또 파보였구나. 파보였어. 당장 풀어. 빨리 그 돈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냐고. 여보, 아니야. 아니라고. 이거 진짜 우리계 모임에서 받은 거 맞아? 정말이야. 맞아. 아빠, 언니. 언니 진짜 웃긴다. 왜 괜히 우리 의심을 해서는 아빠까지 난리나게 만들어요. 아니, 아버님 말대로. 두 분 원래 현금은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아버님이 체크카드로 바꿔서 드리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현금 카드 쓴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다가 매달 아버님이 넣어주시는 현금이라고 해봤자 50만 원인데 근데 그 돈으로 몇 달 개돈 퍼붓고 성형수술할 만큼의 개돈 받았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당신 말이 맞네? 엄마랑도 빨리 바른 대로 말해. 아, 잠깐. 아빠, 이 두 사람 아빠가 몰래 감춰놨던 통장에 있는 돈 꺼내다가 쓴 거 아니에요? 그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 돈 벌 구멍도 없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빌렸을 리도 없고. 제 말에 동의를 해주던 남편은 문득 초이 왔는지 바로 시아버지에게 통장을 확인해 보라고 했고 시아버지도 느낌이 이상한지 바로 통장을 찾으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모녀가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시아버지 통장을 훔쳐다가 쓴 게 맞았거든요. 이 둘은 시아버지가 통장을 찾으러 가기도 전에 바로 무릎을 꿇고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여보, 우리가 잘못했어. 아니, 난 얘가 꼬셔서 그랬어. 그거 잠깐 빌려다가 쓰고서 우리가 돈 모아서 넣어놓으면 된다고 그래서 잠깐만 빌려 쓰는 개념으로 썼던 거야 진짜야. 아빠, 내가 꼬신 거 아니고. 엄마도 평소에 주름 때문에 맨날 고민하니까 난 추천만 해준 것뿐이야. 그리고 진짜로 돈은 빨리 넣어 놓으려고 했었고 이 둘은 정말 손이 발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처절하게 손을 싹싹 빌어가면서 시아버지한테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아버지는 자기 통장에 돈을 댔다는 것 하나만으로 화가 하셔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으신 듯했죠.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전개가 이렇게 되었던 거였더라고요. 신우는 평소에 코랑 사각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안 그래도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살짝 매부리코에 사각턱까지 있으니 그게 얼마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성형수술을 하고 싶었던 신우가 평소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던 시모를 맞고시기 시작했던 거였죠. 귀가 얇은 시모는 안면 거상술만 하면 얼굴이 몇십 년은 젊어진다고 꼬셔대는 신우의 게임에 넘어가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한테 사실대로 말을 하면 절대로 수술을 안 시켜줄 걸 알았기 때문에 여행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서는 수술을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둘이 얼마나 철딱선에 없는 푼수들이 있지 알겠죠? 게다가 여기까지만 해도 기가 막힌데 그 돈을 또 시아버지 통장에서 몰래 꺼내다 썼으니 얼마나 더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시아버지는 아이의 결혼 초창기 때부터 시호가 씀씀이가 만만치 않았었기 때문에 아이의 통장을 내주질 않으셨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 이후에도 월급 통장이라 그지적금 예금할 것 없이 싹 다 감춰두고 있었죠. 그 둘이 그동안 썼던 돈들은 다 가족 신용카드였던 거였고 나중에서야 시아버지가 신용카드를 뺏어서는 체크카드를 주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 둘이 이제는 마음껏 사치를 부릴 수도 없고 그 와중에 성형수술은 하고 싶으니 아주 대차게 겁대가리 없는 짓을 한 거였어요. 그게 바로 시아버지가 경비로 나가 집이 비어있는 사이에 둘이서 작정을 하고 퇴직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찾아낸 거였죠. 사실 시아버지가 통장을 꽁꽁 숨겨놔도 작정하고 찾고자 하면 왜 못 찾겠어요? 그러니 시아버지는 나름 집안 깊은 곳에다가 통장들을 꽁꽁 숨겨놨다고 했지만 어떻게 둘이서 그걸 찾아서는 썼던 거였죠. 그리고 그 통장을 쓸 수 있었던 이유도 시아버지는 항상 본인 통장이나 카드, 심지어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자꾸 까먹고 헷갈린다고 같은 번호를 다 쓰고 다니셨고, 때문에 그 둘이 그 통장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돈을 인출해서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실을 다 낱낱이 알게 된 시아버지는 정말 통탄을 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너네 미쳤어? 벌써라는 노망이 아도 난 거냐고. 둘 다 똑같아. 감히 내 통장에 손대나. 더는 못 찾는다. 더는 너네들 꼬라지로 사는 모습을 보기도 힘들고 이제는 이렇게 당하면서 돈 내 못 살겠다.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야 해. 당장. 아니, 지금이라도 나가야 해. 나갈 때 나가더라도 당신은 이혼하고 나가. 나와 당신이랑 이혼하고 차라리 혼자 살아라. 너도 나가. 너는 이제 내 딸 아니야? 내 엄마. 딸이 나해 평생 그러고 둘이서 지지고 걷고 살라고. 시아버지는 그 힘든 시절에도 이혼이란 말을 해보신 적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는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은 다들 가버렸죠. 특히나 시모가 아주 죽을 상을 하면서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안 돼. 이혼이라니 다 늙어서 이혼한다는 게 말이 돼? 나 평생 당신 옆에서 주워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혼해버리면 어떻게 살라고? 당신은 끝까지 먹고 살 걱정만 하지. 그렇게 이혼이 무서운 사람이 이 땅 끔찍한 일을 벌여. 아빠, 우리가 다 갚을게. 우리가 진짜 다 갚을게. 제발 용서해줘, 엄마. 이혼만은 하지 마, 아빠. 그리고 나도 계속 아빠 딸 시켜줘. 우리 아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두 모녀의 애절한 사정에 시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이 다 후회스러워 있는 듯했어요. 그간의 세월이 정말 다 무너지는 듯한 허탈한 표정으로 주저앉으시더니 이내 아주 큰 결심을 했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네 둘, 마지막 기회야. 나, 이제 여기에서 너희 둘하고 사고 한 번만 더 치면 다시는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다시는 사고 안 치고 내가 주는 기회 잡을 거면 이 자리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게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너는 내 호적에서 없는 자식 되는 거야. 시아버지는 엄청나게 무게를 잡으며 말씀하셨고 그 모습에 남편과 저까지 다 긴장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신우와 시모는 바로 시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죠. 정말이지, 정말로 내 말대로 할 거지. 그럼 당장 둘 다 일 구해. 두 사람, 이제 백수로 사는 꼴 나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막노동을 하든 아니면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하든 뭐라도 해. 그리고 내 돈 그대로 다 제자리로 돌려놔. 그게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야. 시모와 신우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그런 게 어디 있냐 면서 갑자기 일을 어떻게 하냐고 난리가 났지만 시아버지의 뜻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농담이 아닌 진심으로 말씀했다 걸 느낀 그 두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시모는 건물 청소를 다니고 신우도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카페에서 일도 하면서 그 돈을 갚아 나가고 있었죠. 나름 몇 달을 또 징징거리기 해도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딱 몇 달 못 가더라고요. 그 둘이 안 하던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니까 얼마 안 돼서 또 우리한테 갑자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사실은 제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부터 사치가 심하고 허영심이 심한 두 사람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제가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시시때때로 돈을 빌려달라, 시애미, 용돈 달라 등 이런 말을 엄청나게 했었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안 해줬었어요. 왜냐하면 초장부터 남편이 내 마누라한테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우리는 당신들한테 줄 돈 없다. 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해놨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 도희 두 사람이 돈 얘기 꺼내면 절대로 들어주지 말라고 미리 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넘을 때까지도 몇 번 돈 얘기 꺼내더니 우리가 절대로 안 해주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잠잠하게 지내고 있었죠. 근데 그거야 참지. 저한테 맨날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길래 처음에는 몇 번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안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더는 받아주지 않으니 이 두 사람도 더는 전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슬슬 일을 또 그만두고 집안에 들어가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아버지 눈치를 슬슬 보더니만 일이 너무 힘들다며 딱 한 달만 쉬다가 다시 일하겠다면 온갖 핑계를 대더니 맞는 또 흐지부지 일도 안 하고 또 그냥 저냥 지내고 있었죠. 그게 뭐 상관은 크게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인생 그들이 사는 거고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게 큰 타격으로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원래 친정 부모님이 두 분 다 정정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건강 하나는 올 게 없는 분이었죠.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가난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형제가 아무도 없이 외동이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빠가 암투병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생사를 찢기는 고통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었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저희 아빠가 투병 중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족들끼리 다 모인 자리에서 저희 아빠가 간암 투병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을 때 보였던 그 인간들의 반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이었죠. 어머나, 안 됐네. 아, 잠깐, 파가사 돈 몇 년 전에 재테크한 걸로 돈 벌어가지고 건물 지어놓은 거 잊지 않았었어? 어머나, 그럼 바깥사돈 돌아가시면 그 건물 상속받는 거 아니니? 너 외동이야. 엄마야, 이게 웬일이니? 그 건물 꽤나 잘 나간다고 그 동네 소문 찾아 하던데. 그걸 우리 가게 하나 해주면 딱 좋겠네. 너무 잘 됐다. 저는 시모의 반응을 듣자마자 정말이 뜨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사람인지 악마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빠는 젊은 시절 재테크로 건물을 하나 사놓은 게 있으셨을 그 얘기를 다짜고짜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우리 아빠가 돌아가실 것부터 얘기하는데 이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딸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시호에게 큰 소리를 내면서 따졌죠. 어머님, 우리 아빠가 죽긴 왜 죽어요? 우리 아빠 병 다 이기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그리고 혹여라도 그 건물 제가 받게 된다고 한들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내줄 건 단 한 평도 없으니까 꿈 깨세요. 어머, 언니, 지금 우리 엄마한테 언상 높이는 거예요. 진짜 버르장 머리 없다. 아닌 말로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역정을 해요? 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아니잖아요. 현실적이고 감정적이고 뭐고 우리 아빠가 아프다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 속이나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얘의 차를 생각도 없고 더는 제 식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지도 네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 이런 말 들으면서까지 여기 더는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분간은 저 여기 못 올 것 같아요. 지금 심정 같으면 평생 어머님이랑 아가씨 얼굴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잔뜩 분노를 하는 저를 보면서 얼른 가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뒤로도 시모와 신우는 적반하장으로 나왔지만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면서 혼내주시는 통에 저는 외면하고 바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정말로 시모와 신우는 아예 보고 싶지도 않아서 그때부터는 연을 끊다시피 하고 시아버지 얼굴만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쭉 친정아빠 투병에만 신경을 썼지만 끝내 아빠는 돌아가셨죠.
그때도 그 둘은 장례식장에 와서 밥만 냈었어요. 그 꼴이 얼마나 싫고 밉고 솔직히 좋게 말도 안 나가고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의 틱틱거리면서도 맞이했었네요. 근데 그보다도 더 저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관리하시던 건물은 저에게 상속이 되었어요. 그때 저도 남편과 같이 맞벌이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생김에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건물을 관리하면서 주부로 지내려고 했었죠. 저는 나름 아빠가 물려주신 건물을 잘 관리해보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며 한참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시호와 신우 그리고 시부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니 황당한 소리를 하지 뭐예요? 뭐예요? 여기까지는 또 왜 오셨어요? 아버님이 두 분하고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얘 나돈의 시이다. 어째 너는 나 무서워하는 법이 없니? 하여간 건물 가졌다고 변한 거야 뭐야 됐고. 긴 말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여기에다가 가게 하나 내게 해줄래? 나랑 내 신우랑 여기에서 옷가게 하나 해볼까 하니까 좀 도와줘봐. 딱 보니까 저기 공실 있는데 거기 우리가 쓰면 딱일 것 같아. 하필 이웃 가게가 갈비찜이랑 우리 옷가게 냄새 별까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도 30평 정도면 옷가게 하기 딱이니 우리가 쓰면 좋겠어요. 저는 좋게 부탁하면 말해봐도 해줄까 말까 한데 거기다 대구 하나 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딱 잘라 말에 거절을 하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나서든지 않을까 해도 이 사람들이 진짜 지금 부탁하러 온 입장에서 그게 무슨 태도야? 중하게 말해도 부족할 판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좀 이해를 해줘야 해. 내가 대신 사과하마. 그리고 참 염치 없지만 내가 부탁 좀 할 거야. 이 사람들 이제는 어디라도 정착해서 돈 벌고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어? 내가 어떻게든 이번에는 책임지고 잘 할 수 있게 할 테니 가게 좀 내주면 안 될까요? 시아버지는 굉장히 간절해 보이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시아버지도 이 부탁만큼은 들어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 죄송한데 다른 건 다 들어드려도 이 두 분에 관한 일만큼은 제가 들어드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넘게 이 집 사람으로 살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잘 봐왔는데 죄송하지만 가게는 못 내드릴 것 같아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시아버지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애미야, 내가 이렇게 좀 부탁할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부탁하마. 이 사람들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포증 설계. 이 두 사람이 월세를 못 내든 이 건물에 폐를 끼치. 그건 다 내가 책임지고 보상할 테니까 이 늙은이 봐서 한 번만 부탁 좀 들어주게. 시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셨고 급기야는 무릎까지 굽히며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서야 신우와 시모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나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지 시아버지를 따라서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애미야, 우리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가 정말 잘할게.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다. 아, 설마 사돈이 평생 일구어 만든 건물에 민폐 끼치기 하겠니?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줘. 맞아요, 언니. 저도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월세도 다 꼬박꼬박 잘 드릴 거예요. 저도 이제는 백수 말고 돈 꼬박꼬박 벌면서 당당하게 내 인생 살고 싶어요. 저는 이 셋을 보고 있자니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고 남편과 상의를 해보면서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게를 내주기로 했죠. 대신 저는 이 두 사람 말은 아예 믿지도 않겠습니다. 않았었어요. 악어의 눈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이 두 사람에게 가게를 내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저희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두 사람 때문에 고생만 하신 분이라 이제라도 제가 그 고생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 희생을 하기로 한 거였죠. 대신에 시아버지가 월세도 시세대로 다 받으라고 하시길래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애초에 모아놓은 돈이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월세를 좀 더 높여서 받고 보증금 없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받아줬었어요. 시아버지는 월세 밀리면 당장 가게 빼버리라고 하시길래 저도 알았다고 하고는 가게를 내죠. 근데 정말로 옷가게를 열고 나서 이 두 사람은 시아버지 감시 아래에서 정신을 좀 차렸는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월세도 꼬박꼬박 잘 내면서 가게 일도 열심히 하는 듯 했었어요. 그렇게 한 6개월을 성실하게 잘 사는가 싶어서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또 얼마 못 가 사달이 나고 말았죠. 그건 바로 신에게 말도 안 되는 우편이 한 통 왔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우편도 아닌 법원에서 온 편이었고 그 내용은 놀랍게도 조정기 통지서였다. 찾아와서는 손에 우편을 들고 노발대발하면서 이게 뭐냐고 따지면서 소란이 일어나는 통에 알게 된 거였죠. 조정기의 통지서는 다름 아닌 위자 조정에 관한 사항이었고 신가 먼저 받아서 본인 방에 놓았던 걸 시부가 빨래한 신우 옷을 가져다 주느라 들어갔다가 화장대 위에 놓인 걸 보면서 알게 된 거였죠. 시아버지는 그걸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는 바로 찾아서 오신 거였고 역시나 신우도 난리가 났어요. 너 이거 뭐야? 조정기 통지서 아니? 그것도 위자료?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너 유부남 꼬셨어? 지금까지 유부남 만나고 싸돌아다긴? 거야? 아빠, 참, 그건 또 어떻게 봐서는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바람 피운 게 아니고. 그냥 아는 오빠였는데, 그 오빠 부인이 오해해 그래? 나 완전 억울한 상황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뭔 짓을 했길래 오해를 받아. 오해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오해를 받지. 단순한 오해 때문에 위자료 소송까지 걸었다고 말이 돼? 그게 너 당장 불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진짜야. 아빠, 진짜라고 걱정하지 마. 지금 조정기의 통지에서 날라온 거 보면 몰라. 나 여기서 다 오해 풀 거고 위제로 물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친우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오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당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믿어주지 않으셨죠. 여기에서 위자료 소송 잘못돼서 위자료 물게 되면 그때는 바로 인연 끊어버릴 거라고 엄포를 내리지고는 돌아가어요. 그 뒤에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신호는 가끔 가게도 비우고 어딜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날부터 꼼짝없이 가게에만 매달려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또 시아버지에게 험한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거든요. 시아버지는 경비를 마치고 퇴근하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나이도 조금 있으시고 병원에서 한두 달 있어서 되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양원으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죠. 참나. 근데 어이없게도 호랑이 같은 시아버지가 없어지자마자 이 두 것들이 사람 뒤통수를 치대어 시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들이 2달간 월세를 안 내더라고요. 저는 3개월까지 기다려 이때도 월세를 안 내면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다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3개월까지 미니되었을 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내쫓을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법적으로 혼내주기 전에 건물주로서 혼줄 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깽판을 치려고 가게부터 찾아갔죠. 참나, 근데 사람 뻔뻔함. 어디 안 가더군요. 시우가 절 보더니 잘 왔다면서. 뭘 내미는 줄 아세요? 바로 얼토당토 않은 계약서 한 장이었습니다. 예, 마침 너 잘 왔다. 안 그래도 오늘이나 내일 너 좀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자, 이것 좀 봐라. 월세 10만 원으로 계약서 써놨으니 도장 찍어라. 너 신호가 쓸 거다. 얘가 다른 업종으로 바꿔서 좀 써본다고 하니까 그냥 도장 찍으면 돼.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요? 진짜 다채롭네요. 다채로워. 대체 이건 무슨 경우인 건데요? 이게 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네. 예, 나도 이제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이 나이 먹고 남편 무섭다고 벌벌 떨면서 돈 벌어 먹고 살아야겠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차피 내 시아버지도요, 양원가. 있으니 내 편은 없어.
너는 이제 내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그냥 내가 알아는 대로 도장 찍어. 예. 가족끼리 좀 도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너, 여기 시집와서 우리 한 번을 안 도와줬었지. 아, 저는 이 뻔뻔하고 아나무인한 면상을 보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역시 사람 근성이라는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이 얼굴들을 보고는 더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그래요. 그럼 저 더는 여기 가족 안 할래요. 어머님, 아들이랑 저 이혼 도장 찍고 다시 얘기하시죠. 지금 당장 내 건물에서는 나가고요. 뭐야, 이혼. 이게 진짜? 너, 왜 그 모양이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내가 진짜 내 남편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너 좀, 너 좀 혼나야겠다. 제가 세게 나오니까, 시모는 급기와 저돌. 싸가지가 없다면서 머리채를 잡아 시작했어요. 순간 눈물이 나올 만큼의 격한 당김에 당황했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는 시모의 손을 있는 힘껏 뜯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밥 먹고 힘만 키웠는지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더라고요. 속으로 내심 당황하면서 나도 힘으로 똑같이 싸워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그때 시모가 단번에 저한테서 떨어져 나간 거 있죠. 그건 바로 남편의 손에 의해서였다. 저와 저녁을 먹기로 하고서 건물로 오고 있던 남편이 이 광경을 보자마자 당황하고는 누군지 확인도 하지 못한 채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떼어내 버렸고 그러고 나서 보니 심했던 거였어요. 조금 뒤에 아들한테 머리채 잡힌 꼴이 된 시모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들 잘못 키웠다 며 난리를 피웠어요. 신호는 자기 오빠한테 어떻게 엄마 편을 안 들고 마누라 편을 들 수 있느냐며 옆에서 화를 내고 있는데 저는 남편한테 이혼 통보하면서 자초지종을 다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에 화가 난 남편이 갑자기 어디로 온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시아버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시아버지를 요양원에서 진지의 퇴원을 집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셨었어요. 처음에는 시아버지께서 먼저 본인을 몰래 퇴원시켜주고 저희 집에서 좀 며칠 머무르게 해달라고 하시기에 의아했었는데 그 의중을 듣고 나서는 단번에 그렇게 하시자고 했었죠.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둘이 본인이 없어도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저를 많이 생생각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본인 부탁으로 제가 이 둘에게 가게를 내주기도 했고 또 저한테 못되게 하나 안 하나 확인도 하실 겸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 이 둘은 그 함정에 제대로 빠져버리고 말았고 이 모든 사달을 또 다 듣게 된 시아버지는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지려고 하셨었어요. 왜 이런 짓을 또 벌였냐고 했을 때 시모와 신호는 무서운 사람이 시부가 없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근데 진짜로 어이없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사실이 둘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신우에게 위자료 소송을 건 상대편 남자의 와이프가 시댁으로 찾아왔었어요. 알고 봤더니 단순히 아는 오빠였다. 신우의 마을은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로 신우는 바람을 피웠던 거였어요.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하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조작이라면 우기며 위자료를 안 내놓으려고 하니 거기에 여기 받은 그 상대편 남자의 와이프가 신우에게 복수한답시고 시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물을 다 찾아와서는 시아버지에게 보여주었죠. 그때 당시 저희 집에 있던 시아버지 짐을 다 옮겨다 드린다고 시댁을 잠 방문했을 때였는데 그 여자가 찾아와 저랑 남편도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서 충격적인 사진들을 다 보고 난 뒤 시아버지는 난리가 났습니다. 너, 이게 뭐야? 그냥 아는 사람이었다면 너는 아는 사람이랑 손도 잡고 포옹도 아야 해. 내가 무슨 외국인이야? 여기가 미국이냐? 이단 남사스러운 짓은 다 하고 다녔으면서 이게 어떻게 오해야 했냐? 어딜 봐서 했냐? 아빠, 이거 진짜 잠깐이었고 또 뭐 하지도 않았다고. 웃기지 마. 이제 다시는 이 말 안 믿어. 당신도 다 알고 있었지?
다 한통 속이었지만 나를 속인 거였잖아. 야, 여보, 맞아요. 이 아줌마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아줌마도 내 남편 돈으로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저번에 보니까 명품 가방까지 샀더만 그 돈도 다 물어내. 다 물어내라고. 뭐야, 이 여편. 내가 진짜로 노망이 났네. 노망이 났어, 너네. 이것들, 당장 불어. 이 상황들, 대체 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싹 다 말하라고. 안 그럼, 오늘 부은 너네들 죽고, 나 죽는 날이니까, 결정적인 상대편 여자의 말에 집안은 완전히 초탈화가 돼 말았고, 시아버지의 분노는 극에 달해 시호와 신우를 다 그쳤어요. 서슬픈 분노에 시모와 신우는 싹 다 자신들의 상황들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 들어보니 신우는 결혼도 안 한 노처녀 있었는데 돈 많은 유부남을 꼬셔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걸 그 부인한테 걸려서 위자료 소송을 받게 된 거였어요. 위자료가 5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걸 갚아야 할지 의은 신우가 또 시모를 꼬셔서 제 건물에다 돈도 안 되는 옷가게는 치워버리고 다른 돈 되는 업종을 새로 들여서 가게를 차리고는 다시 사업을 시작해 대출받아서 갚을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던 것 같았어요. 시모도 할 말이 없었던 게 신우랑 유부남이랑 그렇고 그렇게 지내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 유부남의 돈으로 같이 돈도 쓰면서 사치를 부리면서 지냈기 때문이었죠. 이 상황들을 그서야 모두 다 알게 된 시아버지는 그 길로 모아의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 같으니라고. 내가 어떻게든 눈에 사람 새끼 만들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다. 당신, 당장 나랑 이혼해. 이제 더 기회 없어. 갈라서 당장. 그리고 너도 이제 내 딸 아니다. 그 위자료 내가 알아서 갚아. 죄값 톡톡히 치르라고. 아빠 안 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아이,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나 진짜 가을 능력 없는 거 알잖아. 아, 그래요. 왜 그래? 여보, 이성적으로 행동해. 좀 생각 좀 정리하고 말하라고. 이게 내 생각이고, 이게 내 이상적인 행동이야. 왜 이래? 수도 없이 생각했던 거였는데, 이제서야 지르네. 이제서야 끝을 맺어. 나 더는 못해. 남편도, 딸내미 둔 아빠도 못해 먹겠습니까? 당장 갈라서, 그렇게 시아버지는 화가 있는 대로 나서는 그 둘과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돈 빌려달라고 싹싹 비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제 건물에서 일만 더 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얼토당토 않는 얘기죠. 남편이 그리고 시아버지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듯이 팽해버리고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시아버지에게 참 감사했던 게 시아버지가 이렇게 독하게 인연을 끊어버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건 본인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죠. 시아버지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이 두 인간들과 관계 정리를 본인이 직접 시켜주겠다 하셨었어요. 만약에 본인이 죽게 되면 이 두 인간들하고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연 끊는 것도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본인이 해결을 해주겠다며 이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였죠. 진짜 시아버지만큼은 저에게 있어서 참 부모의 셈이었어요. 결국 그 뒤로 신우는 그 위자료 갚는다고 다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고 모두 나 이혼당하고는 신우와 같이 살면서 돈 벌러 다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끔찍한 만행을 숨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이 둘은 제대로 벌을 받고 처절하게 발발기면서 살고 있는 중이네요. 이런 거 보면 인과응보라는 말이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그 뒤로 여전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 시아버지는 저희가 잘 모시면서 돌봐드리며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건물도 값이 점점 오르고 있는 덕에 우리는 생활도 좀 여유로워져서 요즘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아버지의 남은 여생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함께 응원 부탁드릴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